이제 누가 뭐라 해도 K방산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주 잔액만 봐도 약 100조 원에 달하고 있으니 최근 몇 년의 기세만 봐선 가히 진격의 한국방산이라 불릴만 합니다. 이는 방산 수출 수치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30억 달러, 하나 4조 원 수준의 수출액이 2022년엔 173억 달러, 하나 24조 원 규모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하마스 이스라엘의 충돌까지 세계 곳곳에선 전쟁과 분쟁이 진행 중이고 평화를 지킬 무기에 관한 관심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한 한국 방산이 주목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고, 방산교역 규모도 2022년 9위에서 2024년엔 4위를 차지하게 될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글로벌 방위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요인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심엔 폴란드와의 계약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폴란드 방산무기 수출은 1차에 FA-50 경공격기 48대,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K2 전차 180대 등 17조 원 내였고, 2차에는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360문, 천무 다연장 로켓 70문 등 무려 30조 원대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데요. 따라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룬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폴 방산 계약으로 인한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특수가 종료된다면 다시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기존 방산 강국이 자신들의 점유율을 찾아갈 것이라 보고 있었죠. 한마디로 K방산의 몰락을 예상한 것입니다. 물론 누구도 예상 못한 수출호황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미중 대립 등으로 촉발한 전 세계의 군비 확충 기조가 바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단순히 국제정세에 따른 일시적 성과로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속된 말로 물량치기에만 능한 나라였다면 지상의 전차와 자주포를 비롯해 고등훈련기와 전투기, 그리고 함정부터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친 질적 성장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질적 향상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우뚝 서게 했고, 심지어 미국이나 나토를 대신할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평가를 얻게 했습니다. 물론 급하게 성장하다 보니 성장통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방위산업 수출 규모에 맞는 지원책과 제도의 개선점을 많이 갖고 있으며 한때 이런 문제가 수출에 걸림돌이 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방위산업 규모와 그 성취도를 볼 때 대한민국의 방산기술을 낙관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리고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러한 주장 중 일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지난 2022년 역대급 수출 성적의 상당 부분은 폴란드에서 비롯된 것이고,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항공전력의 경우 미국에서 배운 기술이 기반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기술적 기반을 도움받았다고 해도 이후 끊임없는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한폴 방산 계약이 주춤한 2023년 수출액조차 이미 약 200억 달러, 26조 1,400억 원을 달성하며 지난해에 이어서 또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지표가 유의미한 건 그저 수출 총액만 증가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한정된 국가와 일부 대규모 방산 계약만 눈에 띄던 대한민국은 고작 6에서 7년 만에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거래국이 크게 늘어나면서 러시아, 중국, 영국, 이스라엘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의 무기 수출액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의 제재와 실전에서 보여준 처참한 성능으로 무기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기존 입지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대체 공급원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 역시 대한민국에는 호재가 되는 모습입니다. 급증하는 수요와 달리 신뢰성 있는 공급처가 줄어들면서 대한민국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 개최된 미국의 아오사 2023에서는 행사장 정중앙에 위치한 70평 규모의 초대형 부스를 대한민국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아오사 2023이 육상전력 박람회였던 만큼 대한민국 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불과 수년 전 우리가 만든 무기체계가
과연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던 때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일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 방산 대기업들뿐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들마저 관심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전시회 마지막 날까지 주목받으며 관객몰이했던 국내 한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선보인 스텔스 도료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육군 연구기관 및 방산기업들과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소총한자로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이었기에 오늘날의 성과는 더욱 남다릅니다. 이는 상비군만 약 130만 명에 달하는 북한과 맞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입니다. 전례 없는 국제위기 속에 가장 실전적이고 가장 현실에 가까운 무기체계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사실 육해공전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한 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성능까지 우수한 경우는 더욱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그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셈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냉전 이후 자국의 방위 역량을 축소해왔던 유럽의 전통 방산 강국들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전 세계적 방산 수요 폭발을 기회로 삼을 수 있던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움켜쥘 수 있는 법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오늘날 전통적 방산 강국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독보적인 특징은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빠른 생산력을 기반으로 현지화에 적극적이라는 것도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게 된 요건입니다. 현지화를 통해 다양한 안보 환경에 적응하고 관련 기술을 빠르게 흡수, 성장시켜온 것이 현재 K방산의 밑거름이 된 건데요. 이는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효율적 생산 방식에 기반한 대한민국 무기의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납품, 뛰어난 성능의 해외 무기들과의 협력 및 경쟁이 만들어낸 우수한 품질이 K방산의 강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술 이전과 현지화에 적극적일 수 있던 것도 이러한 대한민국 방산의 특징 때문입니다. 기술을 이전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개발 속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데다 어찌어찌 따라잡는다 해도 결국 아류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군수 지원마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KT-1 웅비, T-50 등을 수출한 이후에도 후속 군수 지원을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축하여 인도네시아, 티르키예와 같은 수입국의 기술 지원을 제공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산 항공기를 수입한 구매국들의 운영 및 정비 기술과 함께 축적된 안전 노하우 등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폴란드의 경우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할 해외기지 사무소를 개소하고 24시간 밀착 정밀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군수 지원 프로그램은 해당국의 전력 증강과 대한민국산 무기의 가동률 향상을 끌어내 대한민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대개 군수 지원의 보급과 정비를 포함한 방위 산업의 일부라 생각하기 쉽지만 정비와 보급, 부품 납품 과정에서 중소기업들도 함께 참여 동반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국의 입장에서도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증가와 가동률 향상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군수 지원이 가능한 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방산강국들의 수출 사례를 보면 단순한 부품 조달이나 정비 지원조차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이런 갑질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왔는데요. 방산 분야에서는 안보와 군사기밀을 핑계로 유지보수에 대한 의무를 나몰라라 하는 악습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걸 끊어냈습니다. 그러니 정비 및 부품 조달은 물론 기술 지원과 교육, 훈련까지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군수 지원 프로그램이 수요국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후속 군수 지원이 수출무기 체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창정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특히 항공전력의 경우 다양한 구성품을 빼내어 손상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수리나 교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과 창정비 능력을 확보해 수요국들이 안정적인 군수 지원을 제공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던 기존 방산 강국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르니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전술했듯이 이런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 대한민국 방산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방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되는 제도적 한계와 주요 기업들의 집중된 무기 판매 계약은 K방산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수요국을 위한 금융, 수출 지원과 중소방산업체들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KF21의 사업 타당성 조사 사건의 경우에도 정부 연구기관이 KF21 양산을 방해하고 국가의 신뢰도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초래했는데요. 만약 하이다의 주장대로 KF21 초기 양산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장 노후 전투기 대체가 필요한 공군은 물론 향후 수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생산 물량 감소는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이는 사업 참여 업체들의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폴 2차 방산 계약으로 드러난 부족한 금융지원 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과도한 지체상금과 같은 규제가 제한되고 수출금융의 한도가 늘어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 무기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 신속한 납기라는 주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동일 예산으로 비슷한 성능을 가진 더 많은 무기를 살 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한 데다 빠른 인도가 가능하다고 인식되는 것인데요. 적절한 수출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장점들도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런 약점을 극복했을 때만 폴란드와 유럽 시장을 넘어 전 세계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